이번 시간에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코드 레벨에서 얘기는 섣불리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0% 비유예요. 코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데이터 스트럭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느낌 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냥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좀 겪게 되실 건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도 이번 시간에 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우선 현실을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다시 말해서 컴퓨터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스트럭처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이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를 이 컴퓨터로 표현하려고 하면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선배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표현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 트리라는 것이 있어요. 트리는 나무라는 뜻이죠. 나무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 트리라는 것이 있어요. 트리는 나무라는 뜻이죠. 나무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 큰 줄기부터 시작해서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러한 모양을 조금 더 추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될 거고요. 이런 그림은 어떤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델이냐면 이를테면 조직도 사장님이 있고 그 밑에 뭐 이사들이 있고 그 밑에 또 뭐 부장이 있고 뭐 대리가 있고 사원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조직의 형태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자, 그런 경우에 트리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디렉토리가 있을 겁니다. 디렉토리는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디렉토리 안에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한 관계 역시도 이렇게 생긴 트리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그냥 프로그래밍만을 배운 여러분에게 디렉토리를 프로그래밍적으로 구현해 보시오 라고 하면 막막한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바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참고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구현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선배 개발자들처럼 자신이 직접 어떠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경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se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set이라는 거 한국어로는 집합입니다. 집합,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죠.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집합 배우면서 도대체 이거 왜 배우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했거든요. 수학 시간에 이게 되는 것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se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set이라는 거 한국어로는 집합입니다. 집합,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죠.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집합 배우면서 도대체 이거 왜 배우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자공학도 스터디 모임이 있고 영어 스터디 모임이 있고 그리고 뭐 농구 모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모임마다 속해 있는 멤버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각각의 멤버들이 하나하나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집합들 간의 교집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모든 모임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멤버는 누구인가? 이런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set이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코드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각각의 위치별로 어떤 지역들이 존재할 것이고 어떠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최단 거리로 이동하기 위한 방법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또 그러한 것들을
컴퓨터적으로 또 프로그래밍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현실의 어떤 문제를 컴퓨터적으로 또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익히는 것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데이터 스트럭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도 이 데이터 스트럭처의 중요한 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집에 책이 한 권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한 권의 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할 게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도 여러분은 그 책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책이 100권, 200권, 300권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책들을 아무데나 너저분하게 던져놓으면 뭐 집이 엉망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책을 찾는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그 책들을 분류하죠. 예, 책장을 구입해서 거기에 주제별로 또는 알파벳별로 또는 뭐 여러가지 분류에 따라서 책들을 보관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관하면 뭐가 좋은가요? 예, 책이 차지하는 분량도 적어지지만 공간을 여러분이 필요한 책을 아주 빠른 속도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자,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이 컴퓨터 안에서 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왜냐? 데이터가 한두 개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파일에 저장은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1000만 건, 1억 건, 10억 건 이렇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래밍 또 컴퓨팅을 경험해 보시면 아마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이 컴퓨터의 역사 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중요한 어떤 도약점은 정리정돈의 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뭐가 있나요? 한 장의 문서가 있어요. 한 장의 문서?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문서가 여러 개가 되면 우리는 뭘 하나요? 책이라는 것을 고안해서 그 문서들을 주제별로 책 안에 담게 되죠. 책이 많아지면 책장을 가져옵니다. 책장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도서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저장소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복잡해지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온 건가요? 인터넷 또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까지 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단일한 네트워크로 묶이게 된 것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도 비유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데이터인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그 많아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방법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추구하는 또 다른 목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하게 되면 어려울 거예요. 그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실무 경우는 일단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컴퓨터공학과나 이런 데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배우게 되면 뭐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우게 돼요. 뭐 일반인들은 배울 기회가 아예 없을 거고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사실 프로그래밍을 갓 배운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고민해 본 경험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학교 입학하기 전에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봤다면 완전히 자기 놀이터죠.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갓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 이 거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컴퓨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실무적인 경험이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감이 되질 않으면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해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이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못하게 되고, 못하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이 어떤 학문적인 영역 또는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부법을 아주 지극히 저의 주관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대전제는 몰라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어요. 당연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셔야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거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지 못해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대전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된다. 축하해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 경우에는 경험을 더 쌓으시면 됩니다. 아직은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경험적인 것이 좀 부족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스트럭처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거나 또는 자신의 스킬을 업시키고 싶거나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하고 싶지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일단은 경험을 더 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것을 배울 준비가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기적으로, 저는 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기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쌓고 다시 돌아와서 또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재밌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포기와 유보는 달라요. 이 포기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중단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보라는 것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가면 적극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대신에 정기적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교양이나 경험이 쌓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보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혹시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유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데이터 스트럭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왜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가, 또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하는 어떤 방법이랄까 그런 것들을 저의 지극히 주관을 담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배열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바라고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배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순서겠죠. 자, 배열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있는 이 int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보통 자바에서는 변수 이름 앞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적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배열이 int, 즉 정수, 숫자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그냥 싱겁게 닫기만 한 이런 코드가 있는데요. 저 코드가 의미하는 것은 저 int가 단순히 정수 데이터가 아니라 이 정수형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저렇게
데이터 타입 뒤에다가 대괄호를 써서 그것이 배열이라는 것을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 있는 numbers1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배열을 numbers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사용하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new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생성하는 배열은 일종의 자바에서는 객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in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그 배열이 자, 정수형의 배열이라는 것의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대괄호하고 그 대괄호 안에 4라고 적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배열이 4개의 엘리먼트를 가질 수 있는 배열이다. 다시 말해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int 말고 다른 데이터 형식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형을 이렇게 앞에다가 대괄호 앞에 붙여줘서 문자열의 배열을 만들겠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문자열에 해당되는 배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엇을 만든 거냐면 숫자 4로 인해서 4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정수형의 배열을 만든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 배열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에 있는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이 numbers1이라고 하는 이 배열의 0, 첫 번째 엘리먼트의 값이 1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를 카운팅할 때 0부터 카운팅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10, 20, 30을 0, 1, 2 인덱스에다가 담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0번째 인덱스에는 10, 20, 30이 담긴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배열을 만들고 방금 보셨던 배열의 값을 지정하는 이 두 가지 액티비티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두 개 다 똑같이 배열을 이렇게 선언한 거죠. numbers2, numbers3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각각 배열, 정수형의 배열이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중괄호로 끝나서 이렇게 콤마로 엘리먼트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시면 이게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 배열의 각각의 엘리먼트의 값을 지정하는 것을 한 번에 끝내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이 명령도 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이것은 그 배열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를 배열을 생성하는 시점에서 모르는 경우에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방식은 여러분이 배열을 생성할 때 이미 그 배열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를 예상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을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의 어떤 값을 삽입하는 그런 것까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배열에 있는 어떤 값을 가져오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이 배열 안에 여러 값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을 가져오고 싶다면 첫 번째 엘리먼트를 지목하는,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바로 이 0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배열의 이름인 numbers1에다가 중괄호를 사용해서 0이라고 붙여주게 되면 이 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바로 이 엘리먼트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0이 아니라 1을 넣게 되면 이것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값을 설정하지 않은 엘리먼트에 값을 가져오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0, 1, 2에 대해서는 값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3,
즉 인덱스 넘버 3의 엘리먼트에는 값을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배열은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숫자인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0을 넣고,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뭐 문자나 이런 문자열과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객체인 경우에는 너를 기본값으로 넣기 때문에 이 3은 0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numbers 1, 3, 즉 아직 설정하지 않은 값을 지정하게 되면 바로 이 값을 리턴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 알아볼 것은 우리가 자바에서 그 배열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length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length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하시면 이 numbers1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몇 개의 엘리먼트로 이루어져 있는 얼마나 사이즈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ength라고 하는 것은 이 배열의 엘리먼트 전체의 크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엘리먼트가 4개이기 때문에 값을 4를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개수를 셀 때는 0부터 카운팅하지 않고 1부터 카운팅하기 때문에 인덱스와는 다르게 이 엘리먼트의 개수는 1, 2, 3, 4 해서 4를 length의 값은 4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배열을 사용할 때 배열에 어떤 값을 설정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설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만든 numbers1이라는 배열은 4개 엘리먼트를 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의 값만 설정을 하게 되면 몇 개의 엘리먼트의 값이 세팅되었는지를 자바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바의 length 값은 여러분이 설정한 값들의 개수가 아니라 그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엘리먼트의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배열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몇 개의 값을 설정했는가, 몇 개의 값을 지정했는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값을 세팅할 때마다 프로그래밍적으로 몇 개의 값을 넣었고 몇 개의 값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지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배열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되어 있는 값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뭘 사용을 하냐면 바로 iteration, 반복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열과 이 자바에서의 반복문을 결합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첫 번째 방법인데요. while문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while은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원시적인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while의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true나 false, 다시 말해서 불리언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이 true를 만족하는 동안, 참인 동안에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되는 것이 while문의 동작 방법, while문의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numbers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은 몇 개의 length를 가지고 있나요? length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4죠. 즉, 이 값은 4가 i의 값이 4보다 작다면 요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실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i의 값을 0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i의 값은 처음에 뭔가요? 0이죠. 0은 4보다 크니까 이 밑에 있는 구간이 실행이 되면서 numbers1의 i의 값에는 현재 i의 값인 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0의 값은 뭐 10이니까 10은 이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값이에요. 10이니까 10을 출력하겠죠. 그리고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될 때는 i의 값은 0이 아니라 1이기 때문에 1은 여전히 4보다 작죠. 그리고 이 안에 여기 있는
이 i의 값은 현재 1인 상태니까 10 다음에 20의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쭉 반복 실행이 되다가 i의 값이 4가 됐을 때 4가 4보다 작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게 false가 되면서 이 반복문이 끝나면서 반복은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while문이 동작하는 방법이죠. 자바를 이미 할 줄 아신다면 이거 당연히 알겠지만 형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i를 이용해서 보통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워낙에 자주 사용하는 반복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포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i문의 이 while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딩을 했을 때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i의 초기 값을 지정하는 이 코드와 그리고 반복 조건을 지정하는 이 코드 그리고 i의 값을 일씩 증가시키는 이 코드가 하나로 응집되어 있지 않고 저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에 다른 코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반복문을 동작시키기 위한 이 코드의 핵심적인 이 세 개의 코드가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이에 수많은 버그를 발생시키는 코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반복문의 동작 방법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포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포문은 여기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세미콜론과 세미콜론 사이에 있는 이 구간 하나, 둘, 이 세 개의 구간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갖도록 약속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구간은 초기 값을 지정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 포문이 실행될 때 가장 먼저 단 한 번만 실행돼요. 그래서 i의 값이 0이다 라는 것이 딱 한 번만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서 이 값이 true인 동안에 반복문이 실행이 되도록 약속되어 있죠. 그리고 반복문의 실행이 끝날 때마다 바로 이 세 번째 구간이 실행이 되면서 i의 값을 일씩 증가시키는 그런 코드가 동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while문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동작하게 되는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배열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자, 배열의 가장 큰 단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열을 만들 때 꼭 크기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추가하려고 하면 에러를 냅니다. 자, 그것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할 데이터의 크기가 확정되어 있다면 배열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열을 사용하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배열의 아주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동시키고 이런 것과 관련된 기능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배열은 사용하는 것이 몹시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배열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크기가 정해져 있고 기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역설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실한 모양으로 그대로 둔 것은 이 자바라는 언어의 설계자들의 나름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배열을 이 좋은 부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좋은 부품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작고 가벼워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작고 가볍다, 단순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배열은 기본적으로 그 크기가 확정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빠르고 또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는 형태의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열이 이런저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를 추가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컴팩트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배열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여러 데이터 스트럭처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품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작고 빠르고 그리고 기능이 아주 단순한 이 배열이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배열이 갖고 있는 그 한계들, 그 제약들 안에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면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보다는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배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이제 이후 시간에는 배열 말고 이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리스트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데이터 스트럭처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순서대로 저장된다 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중복 저장을 허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 키워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거니까요. 일단 이 두 가지 단어만 몇 번 마음속으로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를 배우기에 앞서서 이전에 배웠던 데이터 스트럭처인 어레이와 리스트의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자, 어레이와 리스트는 상당히 유사해요. 어레이도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고 또 어레이도 리스트처럼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어레이를 굳이 비교하자면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리스트가 좀 더 많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어레이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 또 리스트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자, 어레이는 말하자면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보통 인덱스로 표현을 하죠. 바로 그 인덱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이 있으면 여기 있는 이 건물의 이 방은 호스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소를 가지고 이 방으로 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레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리스트의 경우에는 리스트도 내부적으로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인덱스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 여기에 있는 이 엘리먼트 자,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의 다음 데이터는 이것이다. 얘의 다음 데이터는 이것이고 얘의 다음 데이터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순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데이터를 추가할 때 배열과 리스트는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위쪽에 있는 이것이 이 원본 데이터라고 칠게요. 여기 있는 이 원본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배열의 데이터를 추가한다 또는 리스트의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인덱스 넘버가 3번, 즉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을 이용해서 배열 데이터 타입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3번 인덱스에 추가를 한다고 하면 기존의 40은 사라지고 여러분이 추가하려는 데이터가 이곳에 탁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40을 덮어쓰기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배열이 있고 그 A라는 배열의 인덱스 3에다가 50을 이렇게 대입한다고 하면 이 50이 1위로 들어와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덮어쓰기 하는 게 배열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모름지기 리스트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인덱스 3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한다라고 하면 리스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기존에 있었던 40이라는 데이터를 뒤로 한 칸 물립니다. 그럼 빈 공간이 생기겠죠? 바로 그 빈 공간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40은 인덱스 넘버가 4번이 되고 그리고 새로 추가한 데이터는 인덱스 넘버가 3이 되는 것이 이 리스트의 일반적인 동작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배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인덱스 3번의 데이터를 삭제했다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3번은 그냥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스트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하면 이 3번 데이터가 사라지면서 3번 데이터 뒤에 있었던 데이터가 한 칸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리스트의 중요한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연속되어 있어요. 비어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을 여러분이 포문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순회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생기겠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리스트에. 자, 근데 배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3번 인덱스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삭제한 경우에도 이 빈 공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메모리를 더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배열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50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그 앞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더라도 인덱스 값 4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4라고 하는 이 인덱스 값은 50이라는 것을 50이라는 데이터를 식별하는 식별자로서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냐? 저 값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여러분 앞에 태어난 사람의 죽음이나 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민번호가 바뀌지 않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좀 비유가 흉하긴 하네요. 자, 근데 리스트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니까 이 50이라는 데이터가 앞으로 당겼죠. 그래서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4라는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덱스 값이 3이 됐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인덱스는 몇 번째 데이터인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배열에서의 인덱스는 그 값에 대한 유일무이한 식별자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 스트럭처인 리스트와 배열과 리스트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리스트의 기능으로는